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나쁜 천벌 받을 놈, 이 사기꾼 새끼야. 발길질이 갈비뼈를 파고들었습니다. 바닥에 깨진 명패가 보였습니다. 강남자산 컨설팅 대표이사 박정호. 35년을 일했습니다. 대기업 재무이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석 달 만에 바닥에 쓰러지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했던 사람들의 무너지는 순간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재건축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박정호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3년 전 퇴임식 때 입었던 양복을 꺼냈습니다. 어깨에 먼지가 앉아 있어서 손으로 탁탁 털어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같은 양복인데 예전처럼 어깨가 딱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을 찔렀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반짝거렸습니다. 로비 곳곳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명단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성함이 VIP 명단에는 없으시네요. 순간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일반 참석자시군요. 좌석은 뒤쪽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건넨 명찰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앞서 받아간 사람들의 명찰에는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는데 박정호의 것은 그냥 흰 종이였습니다. 세미나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앞쪽 네 줄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좌석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생수와 고급 다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맨 뒷줄 구석에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앞좌석과 달리 테이블도 없었고 생수도 없었습니다. 접이식 의자였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화려한 족감도가 떴습니다. 강남 한복판 50층짜리 주상복합단지. 발표자가 예상 수익률을 말할 때마다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빼고 앞쪽을 바라봤습니다. VIP석에 앉은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양복 어깨가 딱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서 재무이사까지 올라갔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버텼습니다. 구조조정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맨 뒷줄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도로 나왔는데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후배 김재원이었습니다. 박정호가 부장일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던 친구였습니다. 재원아. 박정호가 불렀습니다. 김재원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아, 선배님. 오랜만이시네요.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예전에는 선배님 하며 따라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뭐 그냥 그렇지. 너는 요즘 바쁘다며? 김재원의 시선이 박정호의 어깨 너머로 향했습니다. 저 선배님. 죄송한데요. 저쪽에 인사드릴 분이 계셔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김재원이 고개를 숙이더니 총총 걸어갔습니다. 지나치듯 던진 목례. 3년 전 박정호가 현직일 때 마주치면 허리를 90도로 꺾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돌아보니 김재원이 달려간 곳에는 현직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김재원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까 박정호에게 했던 인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박정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먼저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명함을 받아주는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한 구석에 홀로 서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바람만 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박정호는 맨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배가 피우고 싶었습니다. 흡연구역을 찾아 호텔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석진 곳에 재떨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는데 라이터가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깍, 딸깍. 손이 떨려서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 붙여 드릴까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손에는 금색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숙이자 남자가 라이터를 켜줬습니다. 담배 끝에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는데 남자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텍 필립이었습니다. 혹시 박정호 이사님 아니십니까?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저를 아세요? 업계에서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3천억 자금 운용하셨던 분인데.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두껍고 묵직한 재질이었습니다. 서준혁, 강남자산컨설팅 대표. 저도 오늘 설명회 참석했다가 선배님 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뭐가요? 선배님 같은 분이 왜 뒷자리에 앉아 계시나 싶어서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상합니다. 경험 있는 분들을 너무 몰라봐요. 30년 넘게 현장에서 구른 분들이 진짜 자산인데. 서준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선배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직요? 저도 마침 저녁을 못 먹었는데 근처에 조용한 데가 있거든요. 같이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서준혁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호텔 뒤편 주차장에 검은색 포르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서준혁이 말했습니다. 타세요, 선배님. 차에 올라타니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시트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차 조수석에 앉아본 게. 차가 멈춘 곳은 청담동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은은한 조명 아래 좌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준혁이 자연스럽게 박정호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서준혁이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공손하게 첫 잔을 따랐습니다. 잔을 받는 박정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언제였던가.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서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3년 동안 누구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그냥 그렇죠. 선배님 같은 분이 이렇게 계시면 안 되는 건데. 세상이 참. 서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외람된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선배님 같은 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뭐가요? 능력은 있는데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요. 세상이 몰라봐 주니까 점점 움츠러드시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들어 서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남자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요. 선배님 같은 분이 딱 필요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대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실무는 저희가 다 합니다. 선배님은 중요한 자리에서 얼굴 비춰주시고 서류에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박정호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선배님 경력이면 당연히 가능하죠. 아니, 선배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선배님을 다시 앞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다시 앞자리에?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칠 뒤 서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에서 내렸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강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준혁이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대표실이라고 적힌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선배님 자리입니다. 문을 열자 널찍한 방이 나왔습니다. 통유리창 앞에 묵직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의자가 햇빛을 받아 윤이 났습니다. 앉아보세요, 선배님. 박정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위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준혁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건들입니다. 박정호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5년간 재무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익률이 좀 높네요. 서준혁이 웃었습니다. 선배님 눈은 못 속이죠? 네,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박정호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재무 담당 출신이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바로 알아챘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서류를 덮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선배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박정호는 서재에 앉아 서준혁이 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박정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뒤 박정호는 서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준혁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선배님. 그날 저녁 박정호는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나 사업 하나 하려고. 아내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부동산 투자 컨설팅이야. 재건축 쪽으로. 아내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 자리만 맡는 거야. 아내가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그 사람 얼마나 알아요? 요즘 그런 거 사기 많다던데. 내가 35년 재무 일했어. 그 정도 구분 못하겠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가 움찔했습니다. 아니, 그냥 조심하라는 거지. 나를 못 믿어? 내가 사기당할 사람으로 보여? 밥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서준혁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법인 등기 서류였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선배님. 박정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이거 진짜 괜찮은 거지? 서준혁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선배님, 제가 선배님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박정호는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들고 창구에 앉았습니다. 4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를 이체하시겠습니까? 일단 2억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통장에서 2억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큰 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선배님도 직접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인데? 8억이요. 그날 밤 박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옆방에서 아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박정호는 아내 몰래 집 담보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0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억이 서준혁 회사 통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 박정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담배가 필터까지 타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뜨거웠습니다.
그제야 재떨이에 비벼 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돈이 찍혔습니다. 1200만 원. 박정호는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호는 오랜만에 좋은 소고기를 사 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오랜만에 고기 먹자. 사업이 좀 되는 것 같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당신 그 사업 그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괜찮아. 걱정 마. 아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에는 1,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셋째 딸에는 2천만 원. 사무실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대표실 의자에 앉으면 창밖으로 강남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대표님, 대표님 하며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꿈을 꿨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뭔가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2월 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는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표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본 계약에 따른 모든 민영사상 책임은 법인 대표 박정호 개인에게 귀속된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서준혁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니까. 내가 왜 그걸 신경 써.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준혁이 돌아봤습니다. 박정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게 뭐야? 아, 그거요? 원래 다 있는 조항이에요. 형식이에요, 형식.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양복 차림이었고 여자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시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전세 계약이요. 3억이에요. 우리 전세금 3억. 대출까지 받아서 넣은 돈이에요. 여자가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한 달 뒤면 애기 나와요. 근데 집이 날아갈 판이에요. 박정호는 서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서준혁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이 대표잖아요. 여기 서류에 당신 도장 찍혀 있다고요? 남자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박정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애기 어디서 나오라고요? 그 울음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서준혁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대표님이시죠? 저도 투자자인데요. 돈이 언제 들어옵니까? 또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세 계약건으로 전화 드렸는데요.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박정호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컴퓨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은 전부 열려 있었고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준혁 책상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함 한 장, 메모 한 장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서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박살났습니다. 3억이요? 내 전세금 3억 어디 있어요?
남자가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제 그 신혼부부였습니다. 뒤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명, 6명.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광대뼈에 둔탁한 충격이 왔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발길질이 갈비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사기꾼. 이 사기꾼 새끼가 머리를 감싸고 웅크렸습니다. 그래도 발길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바닥에 깨진 명패였습니다. 강남자산 컨설팅 대표이사 박정호. 정신을 차렸을 때 경찰서였습니다. 형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범 어디 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장은 누가 찍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왔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게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낡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박정호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명절 용돈 안 쓰고 모으고 시장에서 깎은 돈 모으고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형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한테 합의금 먼저 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 가까이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고생 안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내가 형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데 햇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아내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나란히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35년 동안 모아서 산 집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언덕 위 낡은 빌라였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그릇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 됐어.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40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서랍을 뒤지다가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사기가 터지기 2달 전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유리창에 붙은 전단지를 봤습니다. 새벽 폐지 수거. 건강한 어르신 모집. 다음 날 새벽 4시에 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을 뒤졌습니다. 박스를 모아 묶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첫날 번 돈은 12,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12장. 꼬깃꼬깃하고 거칠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대 국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순대국을 좋아했습니다. 10,000원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댓국 하나 포장이요.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순댓국이야. 당신 좋아하잖아. 아내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박정호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이사 온 뒤 처음이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내가 박정호의 손을 봤습니다. 갈라지고 트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약 좀 발라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그릇 위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깍두기 하나를 박정호 밥 위에 올려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 일당 검거. 화면에 수갑찬 남자가 나왔습니다. 모자이크가 씌워져 있었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서준혁이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귤을 하나 까서 아내 앞에 밀어줬습니다. 아내가 받아서 먹었습니다. 박정호도 하나 까서 먹었습니다. 귤이 달콤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의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